소설 열국지 7권. 제55장 안평중의 임기응변. 초군은 질풍노도처럼 성 위로 올라와 채군을 생포하고 공자 기질은 당당하게 채성으로 입성했다. 공자 기질은 초영왕에게 채성을 함락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채나라 세자 유와 대부 채유를 함거에 실어 초영왕에게 보냈다. 초영왕은 대부들을 이끌고 구강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는 채나라 세자 유를 제물로 쓰기로 했다. 초나라의 충신들이 반대했으나 초영왕은 구강산에 성대하게 제단을 차리고 채나라 세자 유를 죽여서 제물로 삼았다. 이에 채나라 대부 채유는 사흘 동안 애절하게 울었다. 그리고 그는 세자 유의 복수를 하기 위해 초영왕의 곁에서 감언이설을 늘어놓아 총애를 받기 시작한다. 채유는 초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초영왕에게 진과 채의 큰 성을 쌓은 후에 군사를 일으켜 초의 근심인 오와 어를 치면 중원의 제후들은 물로 주왕 실고 초나라의 무릎을 꿇을 것이라 했다. 그 말을 듣고 초영왕은 친과 채의 성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군사를 주둔시켰다. 또한 동쪽과 서쪽에 불갱성을 쌓아 초나라의 요새로 만들었다. 채유는 한술 더 떠서 초가 오를 치고 진을 치면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제나라에서는 안평중을 초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초나라의 동정을 살피기로 한다. 키가 작은 안평중이 사신으로 오자 초나라에서는 그를 놀리려고 많은 신뢰를 범하지만 안평중의 재치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국격도 손상되지 않게 굴었다. 초나라에서 여러가지 시험을 받은 안평중이 다시 제나라로 돌아오자 그는 상상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하루는 제경공이 안평중의 아내를 보고는 그녀의 박색을 안평중에게 걱정하며 자신의 딸이라 줄 테니 장가를 들 생각이 있냐고 묻자 안평중은 자신의 아내가 나이가 많고 얼굴이 추해도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섬겨온 아내이므로 늙었다고 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제경공은 안평중을 더욱 신임하게 된다. 한편 초나라는 원수 같은 월나라에 다시 붙은 서나라를 치기로 한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 서나라로 달려가지만 삼천리나 떨어져 있는 서나라의 추위에 군사들이 죽어나갔다. 초영왕은 사마독에게 병거 300승을 주고 서나라를 공격하라고 하고 건계에 머물면서 봄이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린다. 그 동안 수많은 초나라 군사들이 강추위에 얼어 죽었다. 초영왕이 대군을 이끌고 건계에서 사냥을 하고 있는 동안 사마독이 거느린 초군은 서성을 맹령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나라의 후원을 받고 있는 서성은 완강하게 버티었다. 채나라 공손 귀생의 아들 조오는 초나라 공자 기질 밑에 있으면서 채나라를 복국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채나라의 재상 관종과 상의하여 초나라 공자 기질을 내세워 초영왕을 몰아낼 계획을 세운다. 관종은 초나라의 셋째 공자 비와 넷째 공자 흑뱅을 찾아가 초영왕을 몰아내자는 계획을 밝힌다. 거사를 다 준비하고 거사의 핵심 인물을 공자 기질이라고 밝히자 공자 기질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거사에 따르기로 한다. 공자 기질은 대군을 이끌고 영도에 당당하게 입성하고 초영왕의 무도한 정치의 환멸을 느끼던 영도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기질을 환영했다. 공자 기질은 영도에 들어오자 초영왕의 충신들을 모조리 축출하고 나머지는 충성 서약을 받았다. 거사를 성공시킨 기질은 형 공자 비를 왕위에 앉힌다. 그리고 건계에서 사냥을 하고 주색에 빠져 있는 초영왕에게서 벗어나서 초나라로 돌아오면 살려주고 초영왕을 따르거나 그에게 음식을 주는 자는 벌할 것이라고 선포한다. 모두가 떠나버리자 초영왕은 자살하여 생을 마감한다.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 왕에 앉혀놓은 공자 비가 왕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공자 기질과 조오는 상의하여 그들이 자살하도록 이를 꾸민다. 초영왕이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로 돌아온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자 공포에 질린 공자 비와 흑뱅은 자살한다. 두 공자가 죽어버리자 공자 기질은 당당하게 영도에 입성하여 군 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초평왕이다. 초평왕은 투성연을 영윤으로 삼고 양계를 자윤으로 삼았다. 초평왕을 도와 왕위에 앉힌 조오를 위해 초평왕은 진과 채나라를 복국시켰다. 나라는 초나라에 뒤지지 않기 위해 사기궁을 축성하고 제나라의 대부 안평중이 초차라에 다녀갔다는 말을 듣고 제경공에게 직접 진나라로 방문을 오라고 청했다.
재경공은 진소공의 청을 듣고는 진소공이 어떤 인물인지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재경공을 수행하는 대부로는 안평중이 따라갔고 역사로는 고야자가 따라갔다. 재경공이 황하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물속에서 큰 자라가 솟구쳐 재경공의 애마를 낚아채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고야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참 만에 자라를 죽이고 재경공의 애마를 구해 가지고 왔다. 그리고 진나라에 도착하여 진소공을 만난다. 재경공과 만난 진소공은 재경공의 태도를 보고 제후들이 진나라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후들을 소집하여 맹회를 열기로 한다. 진나라에서는 병거 4,000승과 군사 40만으로 위나라의 평구에 모였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으로 위협하여 제나라를 비롯한 12개 제후국들과 사표를 하고 위세를 과시했으나 이미 제후들은 진나라를 맹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제57장 이도살 3사 재경공은 진소공에게 위협을 당해 억지로 사표를 했으나 신복하지는 않았다. 진소공은 군사의 힘으로 제후들을 눌렀으나 소인배였다. 평구에서 돌아온 재경공은 반드시 진소공으로부터 패권을 빼앗아 오리라고 다짐했다. 그는 안평중에게 폐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 안평중은 먼저 백성들을 돌보고 형벌을 줄이고 부역과 세금을 줄여 백성들을 편하게 하고 몸소 농사를 지으라고 충고한다. 안평중의 말에 따라 재경공이 그렇게 하자 백성들이 재경공을 성군으로 받들기 시작한다. 국가가 점차 부유해지자 재경공은 동남의 여러 제후들에게 통지하여 제나라에 모이도록 했으나 서나라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재경공은 전개강을 시켜 서나라를 치게 했다. 서나라 제후는 제나라의 군대에 패하여 화해를 청하고 이에 재경공은 동남의 서나라와 동맹을 맺고 맹주가 되었다. 그러나 진나라는 제나라가 이처럼 공공연하게 동남의 맹주를 자처하는데도 문죄를 하지 못했다. 재경공이 아끼던 역사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앞서 말한 고야자와 전개강 그리고 공손첩이 그들이었다. 이 세 사람은 제나라의 삼걸로 불렸고 의형제를 맺어 친하게 지냈다. 그들은 재경공의 총애를 빌미로 제나라 대부들을 업신여기고 재경공에게까지 함부로 대했다. 이에 안평중은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마침 노나라에서 노소공이 재경공을 찾아왔다. 안평중은 재경공과 노소공에게 30년 만에 열린 복숭아 6개를 가져간다. 우선 재경공에게 하나를 바치고 노소공에게도 하나를 바친다. 그리고 노소공을 수행해서 데리고 온 숙손착에게 복숭아를 하나 준다. 그리고 안평중도 하나를 먹는다. 이제 복숭아가 2개가 남았다. 그런데 대하에 있던 삼걸이 보였다. 안평중은 사람이 셋인데 복숭아가 2개이니 서로 자신의 공을 말하게 하여 더 공이 큰 사람에게 복숭아를 주자고 한다. 이에 3명이 다투어 자신의 공을 말하는데 공손첩이 백호를 죽인 이를 말하자 안평중이 그에게 복숭아를 하나 준다. 그러자 재경공의 애마를 찾아온 고야자가 자신의 공을 말하자 안평중이 그에게도 복숭아를 하나 준다. 그러자 복숭아를 받지 못한 전개강이 치욕스럽다며 칼을 뽑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한다. 그러자 사양하지 않고 복숭아를 먹은 죄로 살아서 무엇하느냐며 공손첩이 자신을 목에 칼을 찔러 죽는다. 그러자 의형제들이 죽었으니 따라 죽어야 한다며 고야자가 목에 칼을 찔러 죽었다. 삼걸이 죽자 재경공은 안평중을 불러 나라를 지킬 역사를 추천해 달라고 한다. 그러자 안평중은 전양저라는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나 재경공은 썩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무렵에 삼걸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자 진나라와 연나라가 제나라의 경계로 쳐들어와 변경해서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파발이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그제서야 재경공은 안평중에게 전양저를 데려오라고 한다. 재경공은 전양저를 원수에 임명하고 하대부 장가를 감독관에 임명했다. 전양저와 장가는 조문에서 출정하는 날을 상의해 다음 날 오시에 군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이튿날 전양저는 해시계와 물시계를 설치하고 장가가 오는 시간을 측정했다. 오시가 지나 해가 지는 저녁이 되자 장가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전양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장가를 굴령에 따라 참수한다.
전향전은 퇴각하는 연나라 군사를 추격하여 1만여 명이나 몰살시키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다. 재경공은 전향절을 대사마에 임명한다. 이 즈음에 초나라엔 비극이 시작된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비묵이라는 간신에 의해 시작된다. 초평왕의 장가는 건으로 이미 성년이 되었다. 비묵이는 초평왕에게 세자 건의 혼례에 대해 말을 꺼낸다. 그리고 부인을 진 나라에서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초평왕은 비묵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많은 예물을 주고 진나라에 가서 청혼을 하라고 지시했다. 비묵이는 진나라에 가서 진해공에게 예를 올리고 청혼을 했다. 진나라의 대부들은 초아의 국혼에 대해 일제히 찬성했다. 진해공은 자신의 여동생 맹령을 초나라 세자 건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다. 초평왕은 결혼이 성사되자 황금과 벼곡 등 많은 예물을 주고 비묵이에게 맹렬을 모셔오게 했다. 비묵이는 진나라에 가서 정중하게 사은하고 예물을 바쳤다. 그런데 맹령은 엄청난 미인이라 교활한 비묵이는 맹령이 절세가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세자 건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비묵이는 초평왕에게 찾아가 맹령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런 여자를 아들에게 보내야 하는 아쉬움을 드러낸 초평왕에게 비묵이는 그 여인을 차지하라고 설득시킨다. 세자에게 시집을 갈 여인이지만 아직 혼례를 올리기 전이므로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묵이는 뒤에서 모든 일을 꾸미기 시작한다. 세자 건에게는 맹령의 인척 중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골라서 맹령이라고 속이고 혼례를 올리게 만든다. 비묵이는 세자 건을 영도에서 추출하려고 초평왕에게 세자에게 갈 여인을 아버지가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세자를 성부로 보내게 한다. 성부 땅으로 쫓겨간 세자와 그를 모시는 오사를 비묵이는 안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세자가 영모를 꾸민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세자를 모시는 오사를 불러들여 그에게 정보를 캐내자는 제안을 한다. 제18장 열혈남아 오자서. 비묵이는 세자 건을 추방했지만 오사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오사를 잡아 가두고 그의 두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아들들이 찾아오면 아비를 살려주겠다는 편지를 보내자 큰아들은 죽음을 알지만 아버지를 찾아가겠다고 하고 동생이 오자서에게는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한다. 그 사이에 초평왕은 분양에게 세자 건을 죽이라고 명을 내리지만 분양은 세자 건이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그에게 서신을 보내 그가 송나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만든다. 형은 아버지를 찾아가 함께 죽기로 하고 동생 오자서는 외국으로 도망치는데 비묵이는 초평왕에게 오자서를 찾아서 죽여야 한다고 설득한다. 초평왕은 무성흑에게 정병 200명을 주고 오자서를 찾아서 죽이라고 지시한다. 이미 달아난 오자서를 잡기 위해 초평왕은 전국에 영을 내려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 하대부의 벼슬을 내리고 황금 5만 양을 준다고 한다. 그리고 오사와 큰아들 오상을 끌어내어 참수한다. 송나라로 도망간 오자서는 그곳에 망명해 있던 공자 건을 만난다. 송나라는 내란이 심한 상황이라 세자 건과 세자 건의 아들 그리고 오자서는 정나라로 향한다. 정나라에 간 그들에게 정정공은 진나라로 가 볼 초나라 세자 건에게 정나라와 친하니 자신들이 정나라를 치는 일에 협조하면 정나라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그들의 계획에 참여하기로 한다. 정나라로 돌아와서 그는 이 일이 정정공에게 누설되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자서는 세자 건의 아들 승을 데리고 정나라를 떠난다. 정나라에선 세자 건의 아들과 오자서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세자 건의 아들 승을 데리고 있는 오자서는 소관을 넘어가야 하는데 소관은 소현산에 있는 관문으로 노나라의 호 땅으로 통하는 곳이었다. 그곳을 담당하는 원월 장군이 강직한 인물이라 넘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오자서에게 동고공이란 노인이 다가와 도움을 준다. 오자서와 공자 승은 동고공의 집에 묵으며 소관을 넘을 기회를 엿본다. 동고공의 도움으로 오자서는 소관을 무사히 넘어 양자강 유역의 악저에 이르렀다. 악저에서 강만 건너면 오나라 땅이었다. 그런데 정나라 군사의 삼엄한 수색으로 강에는 배가 보이지 않았다. 이때 한 뱃사공이 노래로 오자서를 갈대밭으로 부른 후 갈대밭에서 배를 태워 오자서를 오나라로 들어가게 돕는다.
그리고 자신이 도운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 그는 물에 뛰어들어 자결한다. 오나라로 들어간 오자선은 공자 승을 메리라는 고을에 머무르게 한 뒤에 자신은 미치광이로 분장을 하고 오나라의 도읍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른다. 이때 오나라는 수몽의 셋째 아들 이매의 아들 왕묘가 군위에 올랐다. 제번의 아들인 광은 왕묘가 군위에 오른 것에 불만을 갖는다. 공자 광이 오자서를 수하에 두려고 하자 오왕 왕묘가 공자 광에게 심어놓은 밀정은 이 사실을 오왕에게 알리고 오왕은 오자서를 궁으로 불러 그와 이야기를 나눈다. 오자서는 오왕에게 아버지의 원수를 갚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때 궁으로 들어온 공자 광은 오자서의 청을 거절하라고 오왕에게 간한다. 오자서는 공자 광이 초나라를 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공자 광이 반드시 왕위를 노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가 왕위에 오르면 그때 초나라를 치기로 하고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공자 광에게 피난 중에 알게 된 전제를 천거한다. 제59장 자객 전제가 오왕을 시해하다. 오자서는 공자 광이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의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교류에 초옥을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자서는 그 무렵 고대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병법을 연구하는 손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자서는 손무가 쓴 병법 13편을 읽고 감탄했다. 당시 손무는 오나라 동해에 있는 나부산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 무렵 오나라와 초나라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비무기는 세자 건을 죽인 뒤에 그의 생모 초부인 체리가 살아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비무기는 초평왕에게 아뢰어 초부인을 죽이려고 하였다. 초부인은 공자 승과 오자서가 망명해 있는 오나라의 도움을 청한다. 오왕 왕요는 공자 광에게 영을 내려 초부인을 모셔오도록 시켰다. 공자 광은 오자서를 데리고 운양으로 달려갔다. 공자 광이 오나라 군사는 종리 땅에 이르러 원월의 저지를 받게 된다. 초나라 군사와 오나라 군사는 종리 땅에서 대치한다. 초나라는 진, 채, 호, 심, 허나라의 제후들을 소집하여 종리 땅으로 보낸다. 공자 광도 오왕에게 원병을 요청하여 오왕은 공자 엄여와 군사 1만 명, 죄수 3,000명을 공자 광에게 보낸다. 오와 초의 전투에서 오가 크게 승리한다. 그리고 운영으로 달려가 초부인을 구하여 오나라로 돌아간다. 초평왕은 엄연한 조강지처 초부인을 오나라에 빼앗기고 깊은 근심에 잠겼다.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었다. 그가 죽고 세자 기니 왕위에 올라 초소왕이 되었다. 공자 광과 오자서는 거사를 준비하고 새로 왕이 된 초소왕을 죽이기로 한다. 초소왕을 칼로 죽이는 역할은 오자서의 의형제인 전제가 맡기로 했다. 그리고 공자 광은 초소왕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전제가 초소왕을 죽이게 만든다. 그리고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오왕 함녀였다. 함녀는 정사를 모두 오자서에게 맡겨 오자서가 정사를 잘 맡아서 점점 강대국이 되었다. 초나라에선 비무기가 영윤 낭화를 부추겨 그 관을 죽이게 만든다. 그러자 그의 아들 백비가 오나라로 달아났다. 오나라로 들어온 백비는 오자서를 찾아간다. 오자서와 백비는 초나라를 멸망시키기로 맹세한 뒤 오자서가 백비를 함녀에게 천거한다. 그리하여 백비는 태제의 벼슬에 임명된다. 한편 함녀는 선왕의 아들인 공자 경기가 두려웠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자 했다. 오자서는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을 천거한다. 바로 요리라는 사람이었다. 요리는 경기에게 접근하기 위해 함녀에게 자신의 일가족을 죽이고 자신의 왼팔을 자르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자 요리는 함녀에게 죄를 짓고 도망치는 척하며 경기에게 다가가 그의 마음에 들게 하여 신복이 되었다. 그러고 공자 경기가 오나라로 군사를 몰아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배에서 요리는 창으로 경기를 찔러 죽이고 자신도 죽는다. 제61장 손자병법. 공자 경기가 죽고 오자서의 정치로 오나라는 크게 발전하게 된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오자서는 함녀에게 초나라를 치자고 제안한다. 그러자 함녀는 훌륭한 장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오자서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손무를 함녀에게 천거한다.
함녀는 손무를 불러 그에게 자신들의 궁녀들로 군대를 만들 수 있는지 묻는다. 손무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자 궁녀들 중 180명을 선발하여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손무가 궁녀들에게 군령을 알려주고 산만한 궁녀들이 이를 숙지할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군령을 내린다. 궁녀들이 웃고 떠들며 군령을 잘 따르지 않자 손무는 저대와 우대의 대장으로 있던 저희와 우희를 참수시킨다. 함녀가 아끼던 후궁들이라 함녀가 말리려 했지만 손무는 이를 듣지 않고 참수한다. 그러자 궁녀들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군령에 착착 맞추어 대열을 갖추었다.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고 후궁을 참수한 손무가 오왕 함녀는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오자서의 말을 듣고 손무를 상장군 겸 군사에 임명한다. 오왕 함녀는 선왕의 신하였던 엄여와 초균을 죽이고 초를 공격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래서 엄여가 있는 선하라와 초균이 있는 종고의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나라에 망명을 하고 있는 자들을 잡아서 바칠 수 없었던 선하라와 종호는 그들에게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여주고 도망치게 한다. 이에 오왕 함녀와 손무는 선하라와 종호를 치기로 결정한다. 손무는 군사를 이끌고 선하라를 정복하고 종호국을 점령하고 종호국의 왕을 포로로 잡았으며 초나라의 서성까지 공격하여 중원의 제후들을 놀라게 했다. 중원의 이름을 알리게 된 후로 오왕은 교만하고 주색에 빠져 지내기 시작한다. 아끼던 딸이 죽자 1만 명의 젊은 남녀를 순장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또한 아끼던 담노검이 없어지자 시중을 드는 근시들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다가 모조리 죽여버린다. 한편 초나라의 영윤 낭화는 재물에 욕심이 많아 뇌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주지 않으면 그를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 당성공과 채소후는 낭화가 달라는 것을 주지 않아 초나라에 3년이나 억류되었다가 결국 낭화가 달라고 한 것들을 준 후에 풀려나 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 이에 진 나라의 인지를 보내고 초를 정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나라는 주왕실에 보고하고 제후들을 소집해서 초나라의 소릉에 17개 국의 연합군이 소집되었다. 초나라를 치러 모인 연합군이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억수 같은 비가 10여일 동안이나 쏟아져 소릉이 물바다가 되어 진나라는 회군을 한다. 그러자 나머지 국가들의 군사들도 진나라를 따라 회군해버린다. 제62장 5초 대첩. 채나라 채소후는 회군하는 길에 신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약소국인 심나라가 멸망하고 초나라의 속국이었던 심나라를 채나라가 멸망시키자 초나라의 영윤 낭화가 군사를 이끌고 채나라를 에워싸자 채소후가 둘째 아들 건을 오나라의 인질로 보내고 구원을 요청한다. 사태를 지켜보던 오자선은 함녀를 설득하여 군사를 일으킨다. 중군 대장의 손무, 부장의 오자서와 백비가 임명됐다. 오나라 군이 달려오자 채나라를 포위했던 낭화가 군사를 이끌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채나라는 낭화에게 함께 농락당했던 당나라의 당성공에게 군사를 요청하자 당성공도 군사를 이끌고 채나라로 달려온다. 이렇게 오와 채의 연합군이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자 크게 패하고 후퇴한 낭화에게 초나라에서 원사에게 군사를 딸려서 지원하도록 보냈다. 그러나 원사와 낭화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아 진체를 따로 세우고 낭화가 오나라에 당해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분열된 초나라 군대는 오나라 군대에 대패하고 오군은 파죽지세로 초나라의 영도로 쳐들어간다. 제63장 오자선은 원수를 갚고 손무는 세상을 등진. 오군이 맥성을 함락시키자 초소왕은 안절부절 못했다. 맥성을 함락시킨 후 손무는 기남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수공을 사용한다. 수공으로 오군은 3만에 이르는 초군을 몰살시켰다. 손무는 함녀를 모시고 영도에 입성했다. 오자선은 초평왕의 무덤을 찾아 그의 시신을 꺼내 시체의 채직으로 300번이나 매질을 했다. 그리고 초평왕의 누나를 뽑고 목을 베었다. 그렇게 오자선은 19년 만에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는다. 초소왕이 수나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자선은 수나라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 초소왕을 내놓으라고 요청한다. 수나라 임금은 초소왕이 정나라로 달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오자선은 전에 자신이 모시던 세자 건을 죽인 정나라로 달려갔다.
오자서가 정나라를 포위하자 정나라의 궁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촌부가 찾아온다. 그리고 자신이 오자서를 물러가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오자서가 정나라에서 도망치도록 도와준 뱃사공의 아들이었다. 뱃사공의 아들은 오자서를 만나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하자 오자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초나라로 돌아간다. 초나라 사람 신포서는 초나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진 나라로 찾아가 진해공의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자리를 뜨지 않고 추위에도 그 자리에서 7일 밤낮을 통곡을 하자 그의 충심에 진해공이 마음이 바뀐다. 진해공은 병거 500승을 동원하여 공자포와 공자호에게 신포서와 함께 초나라를 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진해 원군과 초소왕의 군사가 모이고 수나라 군사까지 동원하자 군세가 오군을 능가하게 되었다. 두 군대가 대치하여 지루하게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오나라의 부계가 오나라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한수를 건너 오나라로 돌아가 왕이 되었다. 그러자 함녀는 군사를 돌려 오나라로 들어가 부계의 일당을 제압하자 부계는 대패하여 송나라로 달아난다. 손무는 5초 대전을 마치고 귀국하자 벼슬을 사직하고 은거한다. 제64장 성인이 중원에 알려지다. 오군이 회군하여 초나라의 공자 신과 결은 초나라의 영도로 돌아와 수나라에 있는 초소왕을 귀국하게 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킨다. 이 무렵 노나라는 삼환이라고 불리는 삼가가 정사를 좌지우지했다. 제65장 열국을 표랑하는 공자.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보고 싶었다. 소정률을 처단한 후에야 공자는 자신의 높은 이상을 노나라의 정치에 반영할 수 있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예의를 진작하는 데 힘써 노나라의 풍습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노나라 백성들은 공자를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에 재경공은 공자에게 두려움을 느꼈다. 제나라엔 현명한 안평중이 국정을 돌봐 왔었으나 그가 죽자 그를 대신할 인재가 없음에 탄식했다. 재경공이 고민하자 대부 여미가 계책을 알려준다. 노정공에게 미녀들을 보내서 열악을 즐기게 되면 정사를 등한시하여 자연히 공자와 충돌이 생겨 조정에서 내치게 만드는 계책이었다. 그리하여 재경공은 미모가 출중한 궁녀 80명을 선발하여 가무음곡을 가르치고 비단옷을 입혀서 백스무 필의 말과 함께 노나라에 보냈다. 노정공은 계손사에게 미녀 30명을 하사하고 자신이 50명의 미녀를 취했다. 공자는 노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으나 노정공이 주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자 천하를 견문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공자의 유랑은 약 14년이나 된다. 오랜 주유를 마치고 위나라를 거쳐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춘추를 집필하는 데 정열을 쏟는다. 8권의 계속